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 하얼빈시. 중심가에는 유럽식 건물이 즐비하다. 숭화강가 조그만 어촌 마을 하얼빈은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가 건설한 동청 철도의 기지가 되면서 국제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100년 전인 1909년 10월 이곳에서 세 남자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만주 지역에서 일본과 이권을 다투던 제정 러시아의 재무 대신 코코프초프. 그는 극동 지역에 일본의 침략 음모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들이 건설한 동청 철도를 이용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추미론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코코프초프와의 협의를 위해 일제가 건설한 남만 철도를 이용해 하얼빈으로 향한다. 한국의 국군 강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동의 내지는 양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승리를 해서 많은 이권과 요동반도를 차지했지만 삼국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러시아의 총한발 없이 이권을 반환하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주와 조선을 나눠 가지려는 제국주의 핵심 인물들의 막후 협상. 고국을 떠나 연해주를 떠돌던 안중근에게 이들이 만나는 하얼빈은 곡절 많았던 독립운동의 종착점이 되었다. 안중근은 이들보다 나흘 앞서 하얼빈에 도착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출발해서 하얼빈역에 도착한 안중근 일행은 그들이 그 의거를 추진하고 계획할 그런 장소인 그 김성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성백의 집에 도착한 그 안중근 일행은 자신들의 의거 거점인 하얼빈역 그리고 최가구역을 일단 현장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토의 도착을 기다리며 안중근이 머문 곳은 동포 김성백의 집. 지금은 위생학교로 변해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 안중근은 이곳에서 하얼빈 공원까지 삼림가라는 이름의 거리를 오가며 거사 계획을 짰다. 이발을 하고 거사 동지 우덕순, 유동하와 함께 생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진도 찍었다. 안이사가 아마 이 공원에 대한 큰 애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두 동생과 나눈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내가 죽은 뒤에는 일단 할빈공원 한곁에다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조국으로 반장해달라. 하얼빈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채가구역. 채씨들이 많이 모여 살아 채가구로 불렸던 이곳은 하얼빈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우덕순과 조도선은 규모가 작고 인적이 드물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이곳에서 1차 거사를 준비했다. 没有，什么都没有，就这么一撮车站。这个房子就是刚才我说那俄罗斯帮助建筑房，就那么3撮。那再没有的，后来这房子都是后盖的。最早的就这个水楼子。它和车站是一起的。 이들은 역 지하 식품점에 딸린 쪽방에 숙소를 청하고 이토의 열차를 기다렸다. 하지만 수상히 여긴 러시아 경비병들이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 막상 이토가 탄 열차가 지나갈 때는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이렇게 1차 거사가 무산될 상황에 대비해 안중근은 이들을 남겨둔 채 하루 전 2차 거사 예정지인 하얼빈으로 향했다. 내일 두 곳에서 일을 치르면 충분히 유리할 것이다. 만일 우동지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꼭 성사시킬 것이요. 내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우동지가 꼭 일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두 곳에서 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같이 상의해 거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책일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하얼빈의 인구는 5만에서 400만 명으로 늘었다. 러시아가 건설한 동청철도는 중국 동북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이 됐다. 중국 정부는 4년 전 안중근 의거의 현장인 하얼빈역 구내를 새롭게 단장했다. 바닥을 깨끗이 포장한 다음에 안중근이 총을 쏜 자리에는 총격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세모 표시를 했다. 그리고 맞은편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자리엔 네모로 표시해 구분을 했다. 안중근과 이토의 거리는 불과 10걸음, 7m 정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 10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두 사람은 이 자리에 섰다. 한민족의 영웅이지만 일본에겐 흉악범인 안중근. 조선 침략의 원흉이지만 일본에게는 근대화의 아버지인 이토.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운명적 만남에 대해 안중근은 거사 뒤에 쓴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다. 멀리 조그만 늙은이가 러시아 관리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웃 나라를 강제로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해치는 자는 저렇게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데 죄 없고 어질고 약한 민족은 어찌하여 이처럼 곤경에 빠져야 하는가. 이렇게 분한 생각에 3000길 지옥불이 머릿속으로 치솟아 올랐다.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안이사가 3발을 쐈어요. 3발을 쐈는데 10발짝 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보대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데서 이래 쏴서 다 가슴에 다 명중시켰습니다. 3발. 그래 하나는 폐를 뚫고 가고 하나는 위, 하나는 창자. 모두 3발을 맞은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30분 남짓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69살의 나이로 절명했다. 이등방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안이사는 우라 우라 꼬레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이사가 한국어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고 이렇게 러시아어로 만세 만세 한국을 외쳤던 것은 바로 만천하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하얼빈이 러시아 조차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러시아인들에게 그리고 바로 만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기 위한 그런 강렬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격에 성공한 직후 러시아 헌병들에게 붙잡힌 안중근은 그날 밤 일본 총영사관에 넘겨졌다. 하얼빈의 일본 총영사관 건물은 지난 2002년부터 소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안중근이 감금돼 조사를 받은 지하 조사실은 과외 활동실로 변했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6박 7일 동안 일본인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일본의 최고위 관료가 숨지자 당황한 러시아는 안중근의 신병을 서둘러 일본에 넘기고 사건에서 손을 뗐다. 워낙 그 이등방문이라는 인물이 정치적 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측에서 그걸 강행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안중근 의사의 신병을 인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여순으로 가서 거기서 그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요동반도 남단에 있는 따렌시 류순군은 군항이다. 전략적 요충지였던 류순은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일본은 이곳에 관동 도독부를 세워
만주 침략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다. 안중근은 러시아 관할의 하얼빈에서 일본이 지배하는 이곳 루이순으로 이송됐다. 당시의 국제법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안중근은 단순한 어떤 파렴치한 형사 범죄 행위가 아니고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은 국제법상에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면 보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국가로 강제로 송환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의 위해가 없는 단지 신념의 차이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중근이 재판을 받은 관동도독부 법원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시립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국내 한 단체가 건물을 사들여 복원했다. 안중근은 이 법원 건물 2층에서 일제와 또다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른바 공판투쟁이다. 일개 조선 청년의 재판이었지만 만주의 운명을 러시아와 담판하려 했던 동양강국 일본의 실력자 이또를 처단한 사건이었기에 서구 열강의 관심이 집중됐다. 안 회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100분 이용하셔서 일본의 부당성과 당신 거사의 그 정당성, 그 다음에 이등방문의 죄상, 제국주의의 잘못, 동양 평화를 위한 당신의 지론 등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신 현장이 바로 이곳 대법정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식민지배의 원흉을 처단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또를 저격한 이유로 15가지 죄목을 낱낱이 열거했다. 민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5조약과 7조약을 강제 체결한 죄,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등을 강제로 빼앗은 죄, 일본 은행권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운 죄, 한국인이 보호받고자 한다고 속인 죄,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속인 죄,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일왕의 아버지를 시해한 죄. 내가 현재 당시의 사료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한제국기의 안중근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인데, 그 입장에서 볼 때 15가지 짚은 것이 너무나 정확해요. 중요한 건 거의 다 집어넣어. 다 짚어서 얘기를 해놨다. 이분, 그게 뭘 의미하냐? 이분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을 방청한 각국 기자들은 앞다퉈 기사를 실었고, 영국의 더 그래피지는 공판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하지만 재판은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일본 정부의 막후 조정에 따라 판결도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졌다. 첫 공판이 열리기 2달 전인 1909년 12월 2일에 이미 일본 회상 고무라 주우타로는 현재 파견된 구라치 정무국장을 통해 루이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 안중근을 극형에 처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법원 측도 이에 홍해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살려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이 분발, 그리고 이 국제 질서상에서 한국의 위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이 조선이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것을 더 강조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작도 실제적으로 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20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재판장 만화배는 마침내 일본 형법에 따라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우덕수는 징역 3년, 조도선은 징역 1년 6개월, 유동하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이날 서울에서 발행된 대한매일신문은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태연자약,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고 판결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머금었다고 전했다. 하얼빈 의거 전 안중근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일제치하 해외 독립운동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한인 마을들이 사라졌지만 아직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신발 수선점이 들어선 오래된 러시아 주택에 붙어있는 주소. 서울거리 2번지다. 이 일대에도 한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다. 52 года. Я там и проживала. А родители умерли, и квартиры мы получили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Ну, то есть в нашем Владивостоке только по улицам раскидали нас. А так, в принципе, здесь-то я помню, корейская слободка была. 러시아 극동 문서 보관소. 안중근 관련 자료를 포함해 귀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많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김병현과 박기만, 김규석 등이 안중근의 죽음을 애도하며 단합을 호소한 제문도 남아있다. 안 의사 응칠 씨의 이 부분 참혹한 죽음 이렇게. 하얼빈 의거 당시 이곳에서 발간된 극동신문에는 사건 발생과 재판 과정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이틀 만에 보도하는 거. 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 они с 1860-х годов уже проживали на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Русские видели в этом добропорядочно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е, трудолюбивое население, поэтому они сочувственно относились к корейцам. 대대로 황해도 해주의 터를 잡고 살아온 안중근이 이곳 연해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때는 만 28살 되던 1907년이었다. 처음엔 북간도 용정으로 갔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여의치 않자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왔다. 이곳에서 안중근은 한인촌을 순회하며 의병 창설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기고 지는 것과 잘 싸우고 못 싸우고는 돌아볼 곳도 없습니다. 만일 이같이 우리 모든 힘을 모아 애써 싸우기만 하면 세계 열강의 공론으로라도 독립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설사 일본이 전쟁에 패한다 해도 우리 조국 한국은 다시 다른 도둑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연해주 지역에 거주했던 한인 후손들에게는 안중근의 얘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자주 찾아왔대요. 찾아오게 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우국지심으로서 이제 그 걱정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고 이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잔조금도 뭐 자기 있는 힘껏 아마 그 군자금에다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내 이범윤을 총대장으로 연해주 대한의군 의병이 조직되고 안중근은 참모 중장을 맡는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달리길 대여섯 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국경 지역이 나온다. 연해주 의병은 이 길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한북 회령까지 기세 좋게 한반도 진공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화력이 열세였던 의병들은 결국 일본 정규군의 참패를 면치 못했다. 안중근이 이끄는 연해주 의병이 조선에 가서 약 두 달간에 걸쳐서 의병 투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에 안중근이 체포되었을 때 안중근이 개인적인 테러가 아니라 독립군의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인 테러리스트가 아닌 조선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재기를 모색하던 안중근은 1909년 3월 이곳에서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동이 단지회를 결성한다. 후일 의거 후 조사 과정에서 일제는 단지동맹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됐지만 안중근은 동지들의 신원을 철저히 숨겨줬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이들은 왼손 무명지를 자르고 그 피를 모아 태극기에 대한독립 4글자를 쓴 다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비장한 결이었다. 대규모적인 의병투쟁보다는 소규모의 의열투쟁을 통해서 일본의 그런 원흉들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선전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독립운동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황해도에서 두세 번째 가는 갑부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안중근이 무장 독립투쟁이란 험난한 길을 걷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안태훈을 따라 개화 사상을 접하고 천주교에 입교한 안중근은 1905년 일제의 주권 침탈 의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주로 천주교 활동에 힘을 쏟았다. 그 후에도 학교 운영과 국채보상운동 참여 등 애국 계몽운동을 통해 점진적인 국권 회복을 추구하는 온건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목도하면서 안중근의 생각은 크게 달라졌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면 나라가 이제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 안중근은 더 이상 그 교육만으로는 나라를 되찾기 어렵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외로 망명해서 의병 활동을 벌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결심을 가졌던 걸로 봅니다. 무장투쟁을 결심한 안중근에게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방문은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톡의 대동공보사를 찾았다. 한인단체 기관지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대동공보사에서 안중근은 이토의 만주 방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등 방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하얼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이 참말이요, 의심할 것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남몰래 기뻐했다. 여러 해 소원하던 목적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니, 이놈의 늙은 도둑을 이제야 내 손으로 끝장내는구나. 안중근은 이토를 나라를 훔치려는 도둑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안중근의 이토 저격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본의 한일 병탄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계산된 대응이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침략의 원흉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사늑약이라든가 정미칠조약, 한국의 주권을 유린했던 일련의 그 이른바 조약들을 이토가
주도적으로 체결했다, 강제적으로 체결했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또는 말로는 한국의 진보를 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개화, 근대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너무 많이 취했던 것입니다. 하얼빈 의거 7개월 전인 1909년 3월, 일본 외무성은 한국 병합을 공식화하는 대한정책 기본 방침을 만든다. 조선 통감을 지낸 이또에게도 이 문건은 보고되는데 이또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시기의 문제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가스라 수상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거쳐서 7월 달에 비로소 가기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또가 10월 달에 만주 시차를 가기 이전에 벌써 이또를 비롯한 일본 외무성 또는 일본 정부의 모든 권력자들은 한국을 강제 병합한다, 병탄한다 이런 원칙은 있었고, 한국 병합과 만주 침략을 위해 이또는 동양 평화론이란 그럴듯한 논리를 폈다. 동양 3국이 힘을 합쳐 러시아로 대표되는 구미 열강의 침략에 대항함으로써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교묘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 속내에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를 숨긴 일종의 속임수였다. 이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야지만 동양의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조선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조선은 취약하고 독립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그러면은 다른 열강들이 와서 이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양의 평화가 해쳐진다 하는 것이죠. 비록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이또와 달리 한중일 3국이 독립된 상태에서 평화 공존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이또의 동양 평화론은 일본의 동양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은 동양 3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얼빈 의거는 두 개의 상반된 동양 평화론의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군사 요충지였던 리순을 중립화해 평화지대로 만들고, 한중일 3국 공동관리, 동양평화회의 조직, 공동은행의 설립과 공동화폐 발행, 3국 공동군단 창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 당시는 볼 때는 획기적인 이런 사상이고, 특히 또 오늘의 동북아 3국이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할 때 바로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제시한 그 모델이 오늘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의거 뒤 5개월 동안 안중근이 마지막 생을 보낸 리순 감옥. 1907년 일본이 완성한 이 감옥은 26,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수용실이 275개나 있어 2천여 명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었다. 1945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폐쇄한 감옥을 중국 당국은 1971년 박물관으로 개조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갖가지 고문기구들도 그대로 전시돼 당시 수용자들의 비명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안중근이 수감됐던 독방은 현재 문이 굳게 잠긴 채 내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줄을 잇는 관람객들은 작은 창문을 통해 수용실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독방은 6제곱미터 남짓, 채 2평이 안 되는 작은 방이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고 그 위에 붓과 먹, 벼루가 나란히 놓여 있다. 이곳에 수감돼 조사받는 동안 안흥칠 역사란 자서전을 끝마친 안중근은 사형 선고 뒤엔 동양평화론 지필에 매달렸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책 한 권을 저술하고 싶으니 형 집행 날짜를 한 달 남짓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은 어찌 한 달뿐이겠는가, 설사 몇 달이 걸리더라도 특별히 허락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참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와 항소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안중근은 5개 항목 가운데 서문과 천감 두 부분만 겨우 완성한 상태에서 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3월 26일 날 처형을 하죠. 바로 10월 26일 날 이또가 죽었으니까 같은 날 너도 뭐 처형하겠다 이런 뜻에서 3월 26일 날 처형을 하다 보니까 안중근이가 동양평화론 집필하는데 약 3월 중순부터 집필하기 시작하는데 초순부터 집필하기 시작하는데 한 집필을 못하죠. 그래서 서론만 쓰고 못 쓰게 되는 계기도 그런 건데. 사형 집행일에는 하늘도 슬퍼하는 듯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안중근은 동생들이 가져다준 흰 명주 한복을 입고 오전 10시 교수대 앞에 섰다. 동양평화 3창을 요청했지만 단번에 거부됐고 대신 2분가량 기도를 마친 안중근은 말없이 교수대에 올라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만 31살, 조국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꽃다운 청년의 의로운 죽음이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우리들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행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다. 100년이 다 되도록 이국 땅에 묻혀있는 안이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단이 오늘 중국 다롄에 도착해 내일 본격 활동에 착수합니다. 오늘 오후 중국 지난해 봄 리순 감옥 뒤편 야산에서 안중근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빠지고 대신 중국 측이 합류했다. 탐사 장비로 6,600여 제곱미터를 발굴했지만 결국 사람 뼈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해 발굴에 실패한 뒤 이 야산은 모두 깎였고 지금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고증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 발굴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입장이어서 유해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산하가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2006년에 갔을 때 그 추정된 자료가 지형이 변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크레인도 다 제껴놓고 보니까 거기가 한번 1920년대 다 그 폐기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다 손상이 돼서 나간 거죠. 사형이 집행된 뒤 시신은 은밀하게 처리됐고 일부는 아직도 매장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제는 왜 안중근의 시신을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을까? 지금은 조린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하얼빈 공원. 안중근은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이곳에 임시로 묻히기를 원했다. 안중근의 시신이 돌아오지 못하자 안중근이 남긴 글을 새긴 돌을 묘비 대신 세웠다. 앞면에 청초당, 뒷면에 연지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글자대로 중국 정부는 이곳에 인공 연못을 조성했다. 안중근 여사가 할빈 공원 옆에다 묻어달라 했던 그런 소식이 이 조선인들께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리 할빈 공원에다가 안중근 의사의 모를 만들고 거기다가 아주 높은 비석을 세워서 그래서 할빈을 동양평화를 수호하고 우리 조선 독립을 위한 한계 선전 기지로 만들자 이렇게 아주 결의를 했어요. 당시 하얼빈 총영사는 이 사실을 일본 외무성에 보고했고 결국 시신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이 만주의 할빈에 안중근 비석을 세우고 한 개 해외 독립운동 기지로서 이렇게 된다 할 때 일본이 한국 통치와 더 나가서 만주를 통치하는데 큰 아주 장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한 안중근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안동근이다. 어리석은 놈. 안동님 한테 지난 1990년대 서울에서 초청 공연된 이 안중근 오페라는 중국인이 창작했다. 하얼빈 시 문화부장을 지낸 왕홍민 씨는 소학교 때 교과서에서 안중근을 배운 뒤 그의 매력에 푹 빠졌다. 安藤根不仅仅是一枪击毙了伊藤博文，而且是一个呼唤世界和平、对世界有很思考的思想家、政治家，所以他在中国人民的心中分量非常之重。 제국주의의 반기를 든 오사운동 이후 중국에서는 안중근이 애국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와 부인도 대학 시절 안중근 연극에 출연했고 안중근이 거사전에 지은 장부가란 시는 중국 청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丈夫处世，旗帜壮义，时造英雄，英雄造时。同胞同胞，快成伟业！万岁万岁！大韩独立！这是当时在哈尔滨青年中流传的安从根的作品，叫《丈夫之歌》。 국내에서도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안중근의 죽음은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박은식을 필두로 많은 사상가와 문인들이 안중근 전기를 앞다퉈 펴냈고 안중근의 유가족을 돕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도 뜨겁게 이어졌다. 안중근 노래가 널리 불렸는가 하면 3.1운동 당시 안중근의 사진은 독립투사들에게 부적 같은 역할을 했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모델은 안중근 의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 용맹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일정한 사상을 갖고서 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좌우 구별 없이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안중근 의사를 이 독립운동의 모델로 설정했다. 서울 효창공원 3의사 묘역에는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히로히토 일왕을 암살하려 한 이봉창, 일본 군사령관 시라카와를 폭사시킨 윤봉길,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를 제거하려 한 백정기, 모두 의열투쟁의 선봉장들이다. 비석이 세워져 있는 이들 무덤 옆에 이름 없는 무덤 하나. 유해가 없는 안중근의 허묘다. 백범 김구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숨진 이들의 유해를 봉환한 뒤 첫 번째 자리를 안중근을 위해 비워뒀다. 일단 안중근 의사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나머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의사분의 묘소를 마련해놨지요. 그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면 그 자리에 안중근 의사를 안장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못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안중근 의사의 묘는 허묘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안중근 추모 사업은
정권 차원에서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택한 이 전 대통령이 무장투쟁은 배격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는 안중근 의사 숙무회가 출범하고 기념관도 건립됐다.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1979년 안중근 탄생 100주년에는 대대적인 성역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안중근 의거 기념일이기도 한 10월 26일 박 대통령 저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업이 일시에 중단됐다. 안중근을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를 부각을 시키거나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제시를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의 그 사상들을 오늘날 재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연구자 차원에서 같이 집중적으로 전개돼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서울 남산의 안중근 기념관. 이곳에 자리 잡은 안중근 숙무회는 지난 46년간 안중근 추모 사업을 주도해왔지만 역대 회장의 친일 논란 등 정통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중근 동상도 친일 작가의 작품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지난 79년부터는 함세웅 신부 등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중심으로 안중근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단체는 갈등을 빚고 있다.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도 두 단체 간의 힘겨루기로 민간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안이사의 의거 정신을 우리가 참 잘 계승하고 그걸 뜻을 기려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안타깝긴 안타깝죠. 그런 게 정말.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중근에 대한 국내 연구 작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의거가 올해로 100주년이 되지만 기초 자료의 정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중근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자료를 한데 모으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안중근 의거 100주년, 그의 순국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안중근 전집의 간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국, 위민, 갈성, 진력. 중국 다롄에 사는 조선족 이찬국 씨는 사진 한 장을 수십 년째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부인의 할머니가 회갑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다. 사진 뒤 배경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낯익은 손도장과 진력이란 두 글자. 바로 안중근이 쓴 유묵이다. 그의 장인이 중국인에게 쌀을 주고 산 이 유묵은 문화혁명 기간에 소실됐다. 그때 사진이 상당히 그때는 다 무서워해가지고 이 간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 간직한 저희 장인이 세상을 뜬 다음에 도 무슨 물건이라는 다른 거 없었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이 물건을 처리하거나 이런 게 그런 게 없었으면 다 태울 건 태우고 없어요. 이 씨와 가족들이 기억하는 안중근의 유묵 내용은 국, 민, 갈성, 진력,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성과 힘을 다한다는 뜻이다. 이 글귀는 이 씨에게 살아가는 힘이 됐고 결국 중국군에서 장성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어려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중국에 와서 상당히 곤란하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헌 바지를 끼워 입고 맨발로 신명바닥에서 다녔어요. 그래도 내가 자기 그 무슨 뭐 욕심을 채워서 하는 것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 좀 하자. 일본에서도
안중근의 유묵을 받았던 류순 형무소 간수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안중근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의 큰 뜻을 기리는 모임이 활발하다. 이렇듯 안중근은 오히려 해외에서 불멸의 애국콘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의거 100년이 지나도록 유해조차 찾지 못한 못난 후손들. 흐르는 세월과 함께 대한국인 안중근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데 침략의 원흥 이또를 향한 분노의 총성, 꼬레아우라, 대한국 만세. 그날의 외침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 남북 분단과 극심한 이념 대결 속에 진정한 독립은 아직도 미완성. 안중근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진정한 독립과 동양 평화는 어디로 갔는가?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가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